며느리는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보내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 어차피 시어머니 노후자금이잖아요. 그 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었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가족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돈으로 사는 집이니 어머니는 간섭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정확히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후 드러난 진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서류 한 장.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고 희생이 아니라 착취였다. 나는 그날 가족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했다. 바로 진실이라는 이름에. 나는 올해 72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다. 2010년 가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 틈이 없었다. 28이던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떡해? 그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남편이 남긴 것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평생 모아온 예금 8억 원이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꾸준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손주도 낳을 것이다. 남편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봐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2년 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다. 엄마,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본 날 그녀는 정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밝은 미소, 공손한 말투, 적당히 겸손한 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안심했다. 착한 아이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신혼집 전세를 알아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마포구 쪽에 괜찮은 집이 있는데 전세 3억이면 돼.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잠깐이 아니라 그냥 줄게. 엄마, 내가 갚는다고 해도 어차피 내 돈 아니겠니? 그냥 받아. 나는 남편 명의로 남아있던 예금 통장을 해지했다. 3억을 아들 계좌로 보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부케를 들고 내 앞에 섰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짜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2013년 가을 손주가 태어났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애 낳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산후조리원이랑 애 용품이랑 그리고 애 크면서도 계속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정도. 나는 또 통장을 열었다. 2천만 원을 보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덕분에 잘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유. 나는 미소 지었다. 손주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애 키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그래, 얼마 필요해? 매달 100만 원 정도면 안 될까요?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가족인데 뭐가 필요하겠나. 하지만 100만 원은 2년 뒤 150만 원이 됐고 2016년에는 200만 원이 됐다. 어머니, 요즘 물가 아시잖아요.
애가 크니까 학원비도 들고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당연히. 그 단어가 점점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로. 감사가 아니라 권리로. 나는 그때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2018년 가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이것 좀 사인해 주세요. 이게 뭔데? 병원 예약 서류요. 어머니 명의로 건강검진 예약해야 했어요. 나는 안경도 쓰지 않은 채로 이름을 썼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그게 금융 위임장이었다는 걸 나는 5년 뒤에야 알게 된다. 2020년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 안 하면 뒤처져요.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고요. 피아노도 시켜야 하고요. 매달 2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여유. 나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가족이니까. 2022년 여름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 고깃집에서 아들이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살지. 며느리가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깔린 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당연함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쳤다. 8억이었던 예금은 이제 3억 남짓 남아 있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고스란히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괜찮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 아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2023년 설날 명절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 간이 너무 세요. 그래? 그럼 내가 덜어낼게. 아니요. 며느리가 내 손을 탁 쳐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거실에는 아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분명 들렸을 텐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손주가 뛰어와 할머니 하고 안겼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참았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이 집도 이 음식도 너희가 먹는 모든 게 내 돈으로 된 거란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2023년 봄 갈등은 더 노골적이 됐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애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대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하네. 그래서요, 이번 여름에 미국 캠프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요. 얼마나? 한 1,000만 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1,00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한 번의 캠프 비용이. 그게 좀 큰 돈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 손주 교육은 투자예요. 요즘 애들 다 가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져요. 어머니도 손주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또 통장을 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이사? 왜? 지금 집이 좀 좁아서. 애도 크고 하니까 방 하나 더 있는 데로 가려고. 전세 올리려면 돈이 또 필요하겠네. 응, 한 5천 정도. 5천만 원.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나?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게 됐나? 아들아. 응? 엄마 돈도 한계가 있어.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상가에서 월세 나오잖아. 그리고 엄마 예금도 있고. 그래도 엄마 나 말고 누구 주려고 그래? 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5천만 원을 보냈다. 2023년 겨울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가벼운 폐렴이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병원에 입원했어. 네. 어디 아프세요? 폐렴이래.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 요즘 독감 시즌이라 애 데리고 병원 가기가 좀 그래서요. 제가 과일이라도 배달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과일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나는 혼자였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오지 않았다. 퇴원하던 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냉장고에 불이 꺼져 있었다.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2024년 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200만 원으로? 네. 물가도 오르고 애 학원비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300만 원으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좀. 어머니. 며느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돈 쓸 데 있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돈 쓸 데가 많아요? 저희는 애 키우느라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돈 쓸 데가 없다고. 나는 이미 병원비도 생활비도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달 2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300만 원으로 할게.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는 저희 편이시네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2024년 여름 가족 모임이 있었다. 며느리 친정 쪽 사람들도 함께하는 자리였다.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식사 중에 며느리 어머니가 물었다. 사돈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혼자 사세요. 저희랑은 따로요. 아, 그러세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저희가 생활비는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노후자금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요. 노후자금.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며느리는 내 돈이 내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는데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낼게요. 어머니 돈 아끼셔야죠. 그리고는 신용카드를 꺼냈다. 내 명의로 만들어진 가족카드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미 내 돈은 그들의 것이 되어 있었다. 2024년 가을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에 애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군이 안 좋아서요.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요. 강남? 네. 애 교육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전세금이 10억 정도 드는데. 10억? 네.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그날 밤 나는 모든 통장을 꺼내 펼쳤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다. 15년 동안 6억 가까이 쓴 것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기 전에 모든 돈이 바닥날 것이라는 걸.
2024년 11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자동이체 금액 확인하셨나요? 무슨 자동이체요? 며느님 계좌로 나가는 자동이체요. 최근 3달간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이번 달은 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카드 사용 내역도 좀 이상해서 연락드렸어요. 카드? 네. 백화점, 온라인 명품 쇼핑몰, 해외 직구 사이트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쓰이고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금융 위임장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위임장? 네. 어머님 명의로 2018년에 작성된 포괄 위임장이 있어요. 이걸로 며느님이 계좌 관리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2018년 가을. 며느리가 들고 온 서류. 병원 예약 서류라고 했던 그 종이. 그럼 지금 제 돈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어머님이 위임을 취소하시면 되지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취소했다. 그리고 모든 자동이체를 중단시켰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다.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가 있었다.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 건물 서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신탁계약서. 2005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문서였다. 상가 건물을 4명의 신탁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아들 명의가 아니라 오직 4명의로만. 나는 그 서류를 보며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보호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서류를 15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행 갔다 왔어. 네. 자동이체 끊었어. 그리고 위임장도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넌 내가 몰랐을 줄 알았지. 뭘요? 내 카드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 직구하고 내 돈으로 내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다 알아. 그건 어머니가 여유 있으시니까. 여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여유야?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건드리는 게 여유야?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왔잖아. 과일 하나 안 보냈잖아.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앉아라. 나는 통장 사본을 아들 앞에 펼쳤다. 이게 뭔지 아니? 엄마 통장이잖아. 15년 동안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지 아니? 아들은 통장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전세금, 육아비, 생활비, 학원비, 캠프 비용 다 합치면 6억이야. 6억. 엄마, 그건 뭐? 당연한 거였어? 가족이니까.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우리가 좀 과했던 건 인정해. 근데 엄마도 이해해줘.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에 나는 모든 힘이 빠졌다. 너희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구나. 엄마, 나가라. 당분간 얼굴 보기 싫다. 아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이 집이, 이 돈이,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신탁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 예약 하나 하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검토했다. 어머님, 이 신탁 계약서가 핵심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2005년에 남편분께서 상가 건물을 어머님 단독명의 신탁 자산으로 전환하셨어요.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고유 재산입니다. 그럼 아들은? 아들분은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으로 남기지 않는 한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제가 원하면 이 건물을 팔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처분권도 전적으로 어머님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아들분께 주신 돈들 6억 원. 이것도 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증여세 문제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 이상 증여 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탈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가족 간 생활비 명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 이사비용 같은 건 명백한 증여예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1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까지 하면 누가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받은 사람, 즉 아들분이 내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 정리해 주세요. 며칠 뒤 국세청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갔다. 아들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 그래? 증여세를 내래. 1억 원이 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이겠지. 엄마가 준 건데 왜 내가 세금을 내? 법이 그래. 받은 사람이 내는 거야. 엄마 지금 장난해? 나한테 1억 원이 어디 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없으면 분할 납부하든지. 엄마, 아니면 내가 준 돈 돌려줘. 그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세금 문제 없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짜 이러시게? 너희가 먼저 이랬잖아.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며느리가 직접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문을 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국세청에 신고한 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들어오지 마. 어머니, 내가 내 카드로 산 명품 가방들 다 가져왔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어머니가 여유 있으시니까. 내 허락 받았어? 내 위임장 위조해서 통장 관리한 것도, 내 카드 몰래 쓴 것도, 생활비를 350만 원으로 올린 것도 다 내 허락 받았어?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돈이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니까.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너희 거?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속받을 거고. 누가 그래? 네. 나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건 신탁 계약서야. 상가 건물이 내 단독명의 신탁 자산이라는 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매달 받던 생활비,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상가 월세야. 그 상가는 아들 거도 아니고 공동 명의도 아니야. 오직 내 거야.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저희가 받은 돈은? 다 내 돈이지.
내가 준 거야. 너희가 가질 권리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며느리가 주저앉았다. 어머니, 그럼 상속은? 상속? 내가 유언장에 쓰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 그럴 리가 아들이 있는데. 유류분? 그건 상속 재산에만 해당돼. 신탁 자산은 상속 재산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이 건물은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가.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어머니, 설마 저희한테 안 주시려고요? 모르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나는 서류를 다시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며느리는 한동안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왔니? 엄마, 미안해. 처음으로 나온 사과였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엄마 돈 함부로 쓴 것도,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너 지금 돈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신탁 계약서 있는 줄도 몰랐고 증여세 내야 하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조급함과 두려움만 가득했다. 아들아. 응. 넌 지금까지 나한테 뭐였니? 뭐긴 아들이지. 아들이 이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와? 엄마 카드 몰래 써? 엄마 돈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 엄마, 그건 너 지금 미안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잖아. 엄마 재산 못 받을까봐 무서운 거지. 아들이 무너졌다. 엄마. 울음이 터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가. 엄마, 제발.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돌아보았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상가 근처였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3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아들에게는 문자 하나만 보냈다. 이사했다. 주소는 당분간 알려주지 않을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2월 어느 날 손주가 혼자 상가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았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엄마가 할머니 건물 주소 알고 있었어. 나 혼자 왔어. 엄마는 요즘 맨날 울어. 아빠도 술만 마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럼 왜 안 보러 와? 할머니가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다.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어머니, 애 혼자 나왔더라. 위험하니까 잘 봐.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니 돈을 제 돈처럼 쓴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 알았어? 내 국세청에서 연락 오고 저희가 받은 돈 내역 다 정리해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일으켰다. 일어나. 어머니, 용서는 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살아. 너의 힘으로. 하지만 생활비는 이번 달부터 안 보낼 거야. 증여세 문제도 있고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희는 일하면 되지. 너도 일할 수 있잖아. 아들도 일하고 있고. 하지만 애 학원비가 줄여.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아. 나는 돌아섰다. 어머니, 가족은 돈 위에 군림할 수 없어. 그걸 너희가 배워야 해. 3월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이직했어. 월급이 좀 더 나오는 대로. 그래? 그리고 와이프도 일 시작했어. 애 학원도 줄였고.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줘. 뭔데? 50만 원. 매달 엄마한테 드릴게. 생활비. 나는 봉투를 바라봤다. 나 돈 필요 없어. 알아. 근데 받아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엄마가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평생 희생한 거 50만 원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달 드릴게. 사랑해 엄마.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들어와. 엄마. 밥 먹고 가. 그날 나는 아들과 오랜만에 밥을 먹었다. 서먹했지만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2025년 4월 나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유언장 작성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가 건물은 손주명의 신탁으로 넘기고 나머지 예금은 반은 아들, 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게요. 손주명의 신탁이요? 네. 손주가 성인 될 때까지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그 이후에 넘기는 걸로요. 아들이 함부로 못 쓰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산다. 외롭지만 적어도 존중은 받는다. 아들은 매달 50만 원을 보내온다. 나는 그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 나중에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줄 생각이다. 며느리는 가끔 문자를 보낸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짧지만 예전과는 다른 진심이 느껴진다. 손주는 한 달에 한 번 나를 찾아온다. 나는 아이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같이 공원을 산책한다.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 수 없어? 나중에. 할머니가 준비되면. 언제? 모르지. 근데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오늘도 나는 통장을 본다. 2억이 조금 넘는 예금. 상가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 이제는 내 돈이 내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배웠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지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